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조새 화석입니다.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한 단체가 시조새를 교과서에서 빼야 한다는 청원서를 교과부에 냈습니다. 시조새는 공룡이나 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상징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잡음이 일자 출판사들은 새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모든 증거나 그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 나갈수록 아마 진화론의 허구성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생물과학협회가 이 같은 주장이 과학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교과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정됐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또 타임지니 무슨 네이처니 사이언스 이런 데 나갈 겁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야 한국 과학자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면 한국의 과학은 많이 위상이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계선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는 특정 종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신념에 불과한 내용을 과학교육 시간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창조론자들의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네, 종교와 과학 영원히 화해할 수 없을 것인가? 진화론과 유일신은 만날 수 없을까? 유일신이 과학과 접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유 지점은 창조론뿐일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지난 수천 년간 있어 왔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신재식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는 생명세계에 대한 여러 차원의 독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신재식 교수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는 책을 내셨죠. 네네. 사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고 기독교에서는 이런 다윈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다윈 어떤 존재입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네. 아마 과학자들 가운데서 기독교로부터 가장 비판받거나 배척받는 사람이 다윈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윈 진화론이 무신론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요. 네. 거의 다윈을 기독교의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죠. 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이거나 근본주의적 경향 가진 기독교에서는 다윈이란 이름 자체가 이제 금기였었습니다. 오직 다윈이 언급될 때는 무신론이나 진화론을 비판할 때만 가끔 등장했고요.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윈이 불편한 존재인데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고 때로는 단편적으로 때로는 왜곡돼서 이해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여하튼 뭐 기독교에서도 다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기독교와 과학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 뉴턴과 다윈을 거치면서 내내 대립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생물학의 에드워드 윌슨과 그리고 도발적인 무신론적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 공유 지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천주교와 과학보다는 개신교와 과학이 더 충돌하는 듯 보이는데 왜 이럴까요? 네. 먼저 이 충돌의 현장이 가톨릭 천주교가 좀 더 진화론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신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연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과학이 갈릴레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립해 왔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고요. 네. 기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나 대립관계로 나간 것은 다윈 진화론 이후의 이야기고요. 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기독교와 과학이 굉장히 상보적 관계였었습니다. 네.
얘기가 잠깐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독교와 과학이 갈등 관계라는 이미지는 네. 19세기 말에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네. 또 중세 천년을 비롯해서 기독교가 서구에서 주류 종교로 네. 작용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기독교와 과학은 오히려 아주 밀접한 관계였었습니다. 과거 종교 갈등의 사례로 보이는 갈릴레오 사건도요. 네. 단순하게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사건이었고요. 네. 서구 역사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모든 문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사제들이었었습니다. 네. 이들이 하는 모든 탐구가 신을 탐구하는 활동이었고요. 네. 당시에는 신이 2권의 책을 썼다고 믿었습니다. 네. 성서라는 책을 쓰고요. 네. 자연이라는 책을 썼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저자인 신을 잘 이해하려면 2권의 책을 제대로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는 신학 작업하고 네. 자연을 이해하는 과학 작업, 당시에는 과학 철학이라고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고 상당수의 신부들이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에는 이런 2권의 책이라는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주교 신부님들 가운데서는 다행과학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신교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개신교 교파는 과학에 대해서 개방적인 교파들도 있고요. 네. 과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교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기독교와 과학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볼 때는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일부 개신교와 과학 사이의 갈등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모습으로 비추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해서 전부 다 네. 과학과 대립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요약하면은 다윈 이후에 대립이 있었으면 있었지 그 이전에는 종교와 과학은 오히려 특히 서양에서는 한 몸이었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창조론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고교 과학교과서 출판사들 몇 곳이 그 입맛에 맞게 발표하고 과학술지 네이처는 한국이 창조론의 요구에 항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보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극히 일부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요? 저는 극히 일부의 일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당시 외국 사람들 시선에는 일종의 스캔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교리적인 주장을 공교육 현장에 관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조금 변형된 사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교과서를 고등학교에서 채택해줘야 되는데 개신교 배경 가진 고등학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교육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고요. 네. 이들이 보수 개신교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려를 했을 겁니다. 네, 과학계는 적절하게 잘 대응한 것 같은데 예. 개신교계가 거의 침묵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자, 이런 창조론의 고집이 결국은 오해와 불신과 적대감을 낳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뭐 방금 말씀도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자,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천지 창조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창조론 말고 기독교에서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네. 종교와 과학의 역사가 갈등이라는 이미지가 좀 왜곡된 거거나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용어 사용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사용. 네. 지금 우리가 그냥 창조론이라고 말할 때는 네. 창조론에 대한 특정한 입장인 창조과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제 창조론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신학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룰 때 그걸 기독론이나 그리스도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룬다면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론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됐는가를 신학적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론이라고 말하면 기독교 신학의 창조론은 굉장히 다양한 창조론이 있고요. 네. 지금 질문하신 의도를 보게 되면 그때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 창조론이나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과학적 창조론이나 창조과학 말고 다른 기독교 논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창조론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가운데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창조론과 창조과학은 서로 다른 거네요. 예, 창조론이 훨씬 범위가 넓은 신학적인 주제이고요. 네. 창조과학은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태도이고 입장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1만 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네. 지구나 우주의 역사가 1만 년 이내라고 주장하고 현대과학을 다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정말 그거 들으면서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창조론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과학의 입장이고요. 그런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과학은 과학적 주장이라고 주장하기보다도 오히려 일종의 신앙운동, 신학적 입장일 뿐이고요. 네. 그 성서 자체를 신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 문자주의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자주의적 관점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죠. 네, 글자 그대로 믿는 입장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성경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을 문자적,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하고요. 네. 그래서 창조론 안에는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 우주의 역사를 127억 년, 현대과학이 말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1만 년 이내에 짧은 우주가 아닌 오랜 우주를 주장하는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현대과학을 전부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고요. 그런 입장을 유실론적 진화론 또는 진화론적 유실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일 뿐이고요. 오히려 현대 기독교 전체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은 소수파에 해당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비과학적 발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건너온 걸로 아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퍼지게 된 그런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창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장은 과거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조금씩 단편적으로 나타났기는 했고요. 본격적으로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 신앙운동이 한국에서 나타난 것은 1981년도에 한국 창조과학회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 그때 창조과학회 관련된 교수님으로부터 자연과학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아마 최초 세대일 겁니다. 근데 그때 수업 시간에 자연과학 기론 시간에 배운 게 전부 창조과학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미국에서 배워왔고요.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보수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창조과학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창조과학에 접하고 그것들을 배워서 들어와서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에게 창조과학을 가르치고 교회 현장에 나가서 창조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확산된 겁니다. 아니 그때 81년도에 교육 강의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게 뭐 사리에 합당하다고 느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을 공부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비교적 익숙했기 때문에 다소 비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만은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학점을 주는 교수님께서 갑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도 진화론을 배워왔던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들이 지구의 역사가 만년이라고 그러면 그 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참. 근데 네.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그 창조과학회의 한 멤버인 걸 알고 있는데요. 한동대라면은 국내의 자연과학 계열인가? 더 뭐 확대된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런 대학을 이끄는 분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창조과학회 일원이라는 것은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삶의 현장, 교육 현장과 무관한 겁니까? 김영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창조과학회를 만들었던 창립 멤버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창조과학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많이 끌어오셔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과학자로서 또는 공학자로서의 학문적 활동을 하는 문제와 그것을 교육 현장에다 바로 적용하는 문제, 신앙적인 것을 공학이나 과학 활동에 적용하는 문제는 제가 봐서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의 영역들을 이제 교회 현장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과연 그런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인가 하는 문제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적인 신앙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논의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저분이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말하는 데에서 신뢰성과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분의 전공이 진화생물학이 아닌데 생물학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공계 박사학위나 진화생물학 박사학위나 그걸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렇죠. 받아들여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근대 이후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과학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계속 위축되어 가는데 박사, 자연과학 전공자가 와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라고 주장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과연 그게 정확한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없고요. 있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아니고요. 그야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환경이네요. 네. 자, 이런 보수 기독교의 시각과 해석,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바뀌게 될 겁니다. 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네. 그분들이 현대과학이나 진화론 등을 제대로 배울 기회들이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네.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에 교육과정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네. 아마 저희 세대가 처음으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 노출된 세대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연과학과 이제 기독교 신학을 둘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첫 세대일 거고요. 네. 시간이 좀 더 흘러가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세대라면은 50대 초반 이쪽 안팎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참 좀 암담하긴 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봐서 이런 근본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신앙의 태도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반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그런 사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보수적 기풍의 그 교단에서 강의하고 계신데요. 네. 오히려 교수님이 더 염려스러운데요. 그 충돌은 없습니까? 이번에 책을 출판한 다음에도 주변에 몇 분들한테 책을 보여드렸더니 네. 우려를 표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요. 네. 제가 속한 교단은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가 분명합니다. 네. 근데
보수적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복음주의적 입장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 자신도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속한 교단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은 근본주의 교단에 속한 분보다 더 근본주의적이고요. 네.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진보적 교단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학자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인하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들이 신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현대과학이나 진화론이나 현대문화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키울 때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속한 데가 예장통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명박 장로가 소속된 교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 진행 중인 김영민 PD 아버님도 네. 예장통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자, 여하튼 그 과학과 신학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오해하는 그런 보수 신학자들을 좀 더 교화시킬 수 있는, 뭐 교화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업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예수와 다인의 동행을 쓴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신재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